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 관련 문제인데요. 코인 관련 이슈죠. 어떤 상황인가요? 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작년에 이제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제 이런 것을 했죠. 이게 다시 불장,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르면 뭐 다발 타고 뭐 이제 엑시트한다. 이게 이제 그 김기현 아들이 근무하는 언오픈드라는 그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서 거기에서 만든 대체 불가 토큰 이걸로 가지고 이제 막 상당한 수익을 내서 뭐 이렇게 내보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2021년 6월인가요?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코인 과세에 대해서 유해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것과 연결돼서 아들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회사에 있으니까 그걸 모를 수 없지 않느냐. 네. 다 연결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과세 유해 주장한 거 아니냐. 그리고 김기현 대표 아들의 그런 말은 임원이 그렇게 코인을 매수 유도하는 그런 내용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는 그 정도로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정도 뭐 그 정도 의미밖에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게 김기현 대표 아들하고 이렇게 다 연계돼 있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다 공개해라라고 네.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원내대표 연설할 때는 당시 아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기 5개월 전이다. 아무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각 당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공방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양당 대표가 지금 공개 정책 토론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 토론 빨리 하고 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김남국 의원의 논란 이후에 이 가상화폐에 관련돼서도 자산으로 인정하고 변동을 신고하게끔 의결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약간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징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 5월 30일이죠. 이제 윤리특위에서 자문위원회에 일단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하고 자문위원회로 이제 회부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국회법상 징계 절차가 자문위를 거치게 돼 있고 자문위가 통상 한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자문위 8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듣는 건데요. 그 자문위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이제 윤리특위 소위라든가 전체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겠죠. 근데 네. 이제 그 국회법상 이 윤리특위의 징계는 공개 장소에서 경고나 사과 또는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리고 마지막 제명이 있는데요. 네. 설령 제명으로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167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불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징계 회부된 주 사유는 이렇게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관련 투자니까 이렇게 성실 의무 등 위반 아니냐 이런 건데요. 결국 김남국 의원 관련돼서 징계라든가 추후는 검찰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가상화폐 수십억 된 그 자금원이 원천이 언제였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가상화폐에 그렇게 몰빵을 한다는 게 사전 정보 없이 그게 가능한 것인지 또 많은 수익을 낸 위믹스에 대한 투자는 정당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동될 거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라는 자산도 등장을 했는데 변호사님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 재산을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 지난 25일 날 지난달 그 이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서 현재 21대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다 신고하고 임기 개시 이후에 현재까지 이론이라도 변동된 거 다 신고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게 가상자산 관련돼서 실제 로비 그 업체들이 출입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실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거기서 막대한 수익을 냈을 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자산도 등록해야죠. 네. 김남국 의원의 징계도 그렇고 가상자산 전수조사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의 가장 난감한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바로 그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부결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당시 저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보신 분들이 의외로 네, 많이 계셨어요. 네. 바로 구속이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가서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받아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김남국 의원 이 가상화폐 관련된 논란, 또 이래경 거기 이쪽 그 특위 관련돼서 계획 특위 관련돼서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결과를 놓고 예측했을 때는 검찰에 있던 수사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강하게 반발한 거 아닌가. 네. 지금 더더군다나 실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는 돈 봉투 받은 분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투표에 참여하는 게 공정한지 뭐 네.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네네. 또한 두 의원이 또 민주당 의총 전에 이렇게 좀 읍소한 그런 동정도 이렇게 뭐 통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 봉투 관련돼서 구태 이런 정당이다, 또 방탄 정당이다. 이게 완전히 이제 이미지가 고착되게 됐죠. 아무튼 매우 난감할 걸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원래 이제 돈 봉투 의혹 사건이라는 게 2021년 4월경에 이렇게 당시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그 당시 당내 경선에서 약 20명의 의원들한테 이제 봉투 등 300만 원 정도 다 돌렸다는 9,400만 원 정도 돌렸다는 그 의혹인데요. 현재까지 조사되어 있는 것은 지금 강내구 이분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회부해 있고 과연 이 돈이 어떤 의원들한테 누가 이렇게 전달됐느냐 지금 두 사람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아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두 의원을 소환 조사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송영길 전 대표도 조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 선출 이슈입니다. 자진 사퇴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우리 지역 출신인 김가람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김가람 의원은 어떤 인물인가요? 예, 1983년생 그러니까 만 40세죠. 학교 졸업 후에 바로 식품업 그러니까 우리 스페인 가면 하몽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네. 김치 정도로 비유가 되는 음식인데요. 네. 아주 술안주로 정말 좋은 건데 이것을 국산화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뒷다리를 장기간 2, 3년 숙성을 해서 그걸 안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JC 한국청년회의소에 전국 중앙회장을 하다가 지금 국민의힘 전신 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그때부터 사실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후임으로 최고위원에 이제 선출이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대 또 천하람 순천 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호남 지역 보수 정당에서 앞으로 좀 활동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인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참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외된 호남을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반면에 다소 중량감이 떨어진 선거에서 어부지리로 좀 됐다, 운이 좋았다 이런 평가도 있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청년 대표 선거에서 또 떨어지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또 중량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최고위 회의라는 게 이 원외 인사가 특별히 발언권이 이제 센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도 정치 경험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가람 최고위원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네, 민주당의 박광훈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의 우리 지역 출신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호남의 입장을 잘 대변했다고 보시는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매기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좀 일단 박광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된 이후에 지금 상임위원장 문제도 지금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이낙연 전 대표도 24일 귀국하면 뭐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할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우리 광주 전남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네. 지난 뭐 여러 언론사에서 교체 관련된 현역 의원 교체를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전원 다 교체를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정당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현역 의원들께서 좀 분발하셔서 다음 총선 때 우리 또 지역에서는 옥석을 가려서 우리 지역에서도 재선 다선 의원들이 좀 더 나와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현역 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뭐 이제 설로 돌고 있는데 차기 총리가 깜짝 놀랄 만한 호남 인사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뭐 이거 호남 총리 추대론 뭐 이것은 그 전에도 인수위 시절에서도 몇 번 이렇게 이야기가 오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더 구체적으로 돌고 있는데 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시민단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힘겨루기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번 좀 사전에 설명드릴게, 사실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다만 현재는 지금 보수 정당이 집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보 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좀 더 시민단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호적입니다. 그렇지만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이렇게 상당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요, 좀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작년 12월이죠. 시민단체 관련된 국고보조금 이런 거 부정사용이 있는지 다 확인해 보자. 네네. 그 이후에 정부가 감사를 했고, 나아가서는 이제 아마 지난 29일이죠. 국민의힘당에서는 뭐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몇 가지 그 부정수급 사례, 전장현 등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시민단체에 대한 지나친 뭐 목조이기 뭐 이것도 문제이지만, 다만 시민단체도 또한 개혁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서로 포용도 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의 입장은요, 이 보수층 결집과 또 구룡 외교 타파를 위해서 시민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규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진화 특위는 첫 번째 타깃으로 말씀하신 전장현을 지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뭐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난 5일부터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전장현인데, 당시 그 시위가 불법 시위였고 그때 시위에 참여한 분들에게 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일당으로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그 전에 민주당 대선 당내 경선 이런데 그런 전장현 여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서 사실 선거 운동을 했다, 지지 운동을 했다, 이런 것은 이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국가 보조금, 그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네. 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고요. 그런 불법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다 청산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시민단체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 썸네일 제목을 보니까 섬기라고 뽑아줬더니 압수수색이냐, 뭐 이게 어떤 시민단체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일종의 이제 시민단체를 너무 마녀 사냥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여기에서 이른바 이제 강제동원 배상 받은 거에 대해서 20%를 뭐 이렇게 준다라는 그 내용, 이게 무슨 법조 브로커 아니냐라는 건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네. 사실 그분들이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주머니 털어서 일본을 한 20회에 왔다 갔다 하고 미쓰비시 등과 이렇게 협상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다른 피해가 있으면, 인권 피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또 역사적으로 좀 남기고
그런 차원에서 그 이 피해자들이 강제동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약속을 했던 것인데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던 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제 네. 다만 실제 이제 이번에 받게 됐잖아요. 그 중에 이제 20%를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이제 통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족 측과 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시민단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가 물론 영원히 성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조금 교부 이런 걸 가지고 돈줄로 시민단체가 뭐 특정 정당 지지해서는 안 된다 또는 우리를 뭐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옥죄이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노동계에 네. 대해서도 너무 강경한 게 문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노사 법치주의를 이야기를 해서 원칙론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충돌보다는 대화와 포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기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